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ем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2021년 1월부터 시선과 논단 원래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방식은 초대 전문가의 모두 발언을 잠깐 듣고 나서 발표자와 토론자 또 토론에 참여하는 우리 조사관들 또 외부에 참여하신 분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19번째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입니다. 2019년에 UN 경제사 인구 분과는 2019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할 10개국 중에 9개 국가가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 중에서 한국이 1위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기간에 그 나라 중에서 노년 부양비라든가 노령화 지수가 2050년 되면 한국이 모두 1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 발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17년 동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무의로 돌아갔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한 인구 위기,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고 정부 정책에도 참여해 오신 분입니다. 현재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이삼식 교수이신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세대 공감 분과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국회에서 관련 분야 포럼의 자문위원도 역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토론자를 대표해서 조사처의 박성근 조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박성근 조사관은 이 분야 아동 보육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근 박사,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정 토론자 외에 나머지 참석자들은 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채팅창에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삼식 교수님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나서 이후에 계속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예, 진행하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저출산 현상을 갖다가 겪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1983년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한 40년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정책을 최근 했지만 많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출산 현상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출산이 낮아진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출생아 수 감소가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고령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저출산 현상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상당히 두려운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례로 보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1800년대 말부터 출산율이 이 3.0으로 떨어지자 이 프랑스의 멸망이다 또는 유럽 문명의 몰락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사회적 여론이 인구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이런 위기를 가지고 정말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성화되고 이 정책들이 성공해서 오늘날 프랑스가 사실 저출산 고령화를 갖다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국가로 변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
과거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이런 그 미주 국가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상당히 우려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과연 이제 저수산 고령화, 이 저수산 현상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적 여파가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그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과거에 보면 한 2020년까지는 우리가 고령화를 갖다 1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고령화 1단계는 보통 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총인구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인구 집단하고 총인구 집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화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한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고령화에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큰 사회적 어떤 그런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지나면 그때는 노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구 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 속도보다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높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점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2020년부터 2030년 단, 쉽게 말하면 2050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2단계 고령화 단계가 아주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우리가 총인구 감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노동력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학龄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학龄 감소는 우리가 그동안에 빠르게 우리가 이 인구 팽창 시절 때 많은 인프라를 갖다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잉 시설로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축을 조절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노동력 인구의 어떤 부족은 2030년대에 들어가면 2차 베이비 세대들이 일단은 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노동력 공급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203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노동력 인구가 좀 감소하지만 노인구는 그렇게 증가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늘어난 노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줄어든 노동력 인구들이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회 경제적 미래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는 것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8명대 수준인데 0.8명대 학교 출산율을 가지고는 어떤 해법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여러 가지 사회경제에 따른 어떤 수단을 갖다 강구하더라도 그만큼 고통과 지출이 상당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효과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출산율을 갖다가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이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어떤 작용이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부족 고령화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구 구조적으로 봐서는 일단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성 인력 갖다가 적극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령자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노동력 주체로 우리가 이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고민할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래의 저수산 고령화 대응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 저수산 문제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 사회보장,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항해인구를 갖다가 국방 문제, 이런 많은 종합적인 문제를 갖다가 대응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제에 인구 위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인구 위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과연 위기인지 아니면은 기존하고 달리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한 대로 저출산과 여기에 따른 또 고령화, 여기에 따른 사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새롭게 조망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분야는 이후에 조금씩 제가 분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가 인구는 조금씩이나마 그나마 증가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면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추세가 돼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진행된 것에 대한 위험 부담도 더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젠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 달수로 쳤을 때는 인구가 절대 감소로 넘어든 게 지금 31개월째 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초보적인 질문을 먼저 이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옛날에 교과서적으로 말살세 인구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런 문제 지적이었는데 과연 그런 가설적인 주장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은 우리 사회 역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당시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제기됐던 말살세 인구론적 관점이 지금도 유효한지 또 아니면은 세계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 말서스 인구론적인 것들이 뭐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과잉 어떤 노동력 현상 그리고 많은 과잉 노동력들이 뭐 기아라든가 여러 가지 빈곤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말서스가 그런 논리를 했지만 뭐 그 당시에도 그 말서스의 주장이 꼭 맞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입장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이후에 많은 그 비판들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술의 어떤 혁명 때문에 많은 식량이 집약적으로 증산되면서 인구 증가에 훨씬 더 앞서서 어떤 식량 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구 말서스 이론은 상당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물론 세계 그 전체 지구적인 관점을 보면 지금 현재 세계 지구 인구가 금세기 말에 100억을 돌파하고 한 2100년, 110년 정도 되면 110억 정도에서 정점일 거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몇 억쯤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억 정도 된다는 거 인구를 가상한다면 아마 지구 환경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식량 증산이라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기후라든가 인구 환경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를 갖다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말하면 많은 강대국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세계 인구의 폭발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주 국가들은 여전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자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자국주의의 어떤 성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이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 지구적인 인구의 증가와 다르게 각국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인구의 어떤 감소 문제라든가 증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유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학교 출산율 0.82 정도, 8명 정도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국가 사회의 어떤 몰락의 위기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맞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 쓰는 용어 중에서 출생은 반복적으로 쓸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단어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좀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출산 용어가 뭐 비슷한가요? 뭐 또 특히 강조하는 관점이 다른가요?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 어떤 게 쓰는 게 적절한지요? 아직도 그 학문적으로라든가 인구학 사전 쪽으로서는 출산이란 말을 씁니다. 그 출산이란 말은 주로 이제 give birth라고 해서 보통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성이 몇 명 낳느냐는 관점이다 보니까 출산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버스라고 해서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보면 출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최근에 들어서 여성을 갖다가 출산에 도구화한다 이런 여성주의 관점 때문에 출산을 갖다가 좀 그 용어 쓰는 것을 기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문적으로 봐서는 이 출산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혼용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두 용어가 뭐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라이브에서 개념을 쓸 것이냐 아니면 여성 관점에서 여성의 어떤 출산력 관점에서 쓸 거냐에 따라서 뭐 혼용에서도 뭐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출생 또 출생률이라고 봤을 때는 사회적인 관점을 포괄하는 걸로 본다면은 주로 이제 여성의 이제 애를 낳는 기준으로 본다면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주로 인용되는 통계들은 출산율 또는 합계 출산율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상황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에 따라서 아주 정반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그 사실 이제 저출산이라는 경향이 유럽 사회에서 1960년대로 해서 확산됐던 현상이고 이것들이 이제 이 오세니아 국가라든가 또 이 일본 이런 국가들에 전파됐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이 남유럽이 남아메리카라든가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까지도 합계 출산율이 1.5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5요. 예. 그래서 사실 저출산 현상 신드롬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이 저출산 신드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국은 나름대로 어떤 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구 위기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구수가 이제 감소 추세로 2020년을 기점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노령화 추세가 세가지고 사회 구조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라든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기라는 점이 큽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어느 쪽입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 정책 시작할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바로는 우리가 인구 규모보다는 인구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인구가 적지만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인구가 대국이면서 강한 국가를 만들 거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를 보면 인구가 많으면서 강대국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GDP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가 규모가 대국이다 보니까 여전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다든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 인적 잠재력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많은 유럽의 복지국가들 보면 인구가 불과 300만 명, 200만 명,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는 인구가 작으면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대표적 복지국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인구 규모가 5천만이냐 4천만이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4천만이 됐든 3천만이 됐든 인구 사이즈 상관없이 노인구 비율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50% 차지한다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또 사회구조적이라든가 또 사회보장 측면에서 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인구 구조였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미래 사회 위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구 구조의 문제라면은 기존의 그 인구 상황, 오히려 출생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사회체계라든가 복지체계 이런 것을 바꾸는 쪽에 지금 대안이라고 본다면 위기라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적인 우리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교수님은 하여튼 인구 구성 구조의 변화에 따른 뭔가 사회 변화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포커스가 이런 쪽이었나요? 아니면은 출산 장려 쪽으로 돼 있어 왔나요? 어쨌나요? 우리가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장려, 우리가 뭐 장려라기 물론 보통 우리가 장려를 갖다 출산 촉진이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일단 출산 촉진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약간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인구의 어떤 규모의 어떤 극기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구 구조가 극히 고령화되는 어떤 그런 추이는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저출산 너무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 고령화 속도를 갖다가 속도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 구조를 갖다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 출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부터 극히 고령화되면서 노인구 비율이 50%까지 빠르게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 이런 국가들은 고령화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30%대 초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령화 수준이 극히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 수준이 어느 전에 가서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속도라든가 수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어떤 위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시기에 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령화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그 선에 유지하다 보니까 아까 이 인구 구조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베이스된 파퓰레이션을 갖다 늘릴 수밖에 없고 이런 베이스 파퓰레이션을 늘리는 데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 정부가 2005년 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저출산 대책도 했지만 상당한 그 부분에서는 이 고령화 대책도 점진적으로 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령화 대책은 뭐 노동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사회보장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후에 수반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많은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인구 고령화가 2050년까지 빠르게 전개된다는 관점을 보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 사회보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돼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박성근 박사 질문 준비해 주세요.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저출산은 가파르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이 대책이 없었다면 더 급속하게 진행되는 건데 이 정도 좀 방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뭔가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는 방향성 측면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정책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낮게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정책이 주로 서구의 어떤 모형을 갖다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 서구 모형 자체가 가져온 것들이 주로 미식 모형만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로 이 가정에서 또는 그 개인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갖다가 볼 때 보통 뭐 자녀 양육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라든가 또는 뭐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다든가 또는 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보육 어떤 그 시설의 어떤 부재라든가 또는 낮은 지적 수준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정부가 주로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이 의료비라든가 또는 보육비라든가 또 심지어는 아동수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보육시설을 갖다 확충하는 쪽으로 갔고 일가정 양립 쪽도 고용보험을 하에서 주로 임근로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이 육아지 급여를 갖다 올리는 이런 정책을 주로 크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물론 일반 가정이라든가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임근로자라든가 주로 공무원들만 이게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많은 근로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노동 고용시장 구조가
이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 이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자녀양육비 문제를 갖다 보조해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높아지는 비용을 갖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정부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 가지고는 아이를 갖다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비용을 쉽게 가처분서도 갖다 들릴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들은 서구의 모형을 가져왔지만 서구의 어떤 수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영세한 수준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이 미적 접근만 한정되고 거시적 접근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이 저수한 대책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주로 미적 정책도 열심히 하지만 거시적이나 사회구조 계획을 갖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 노동시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남성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을 갖다가 여성 일가정 양립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젠더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갖다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가정 양립 자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이 사회의 어떤 젠더의 어떤 불평등 구조가 바뀌는 이런 거시적인 담론이라든가 거시적인 사회구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미적 접근에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한테 육아 이거 이용해라, 그러기 위해서 육아직급을 더 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여성 관점에서만 이 일가정 양립을 받아왔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우리가 이 계층의 어떤 문제도 있고 예. 더 나아가서는 여성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거시적,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양육 비용도 아이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가가 수당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급여 행태를 주고 있지만 이것이 부충만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회 구조라든가 노동시장 구조를 갖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원인론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하고 결과론적 접근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부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야녀 양육 비용이 높은 어떤 그런 구조화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모습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요건들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긴 하겠습니다. 어느 조사에선가 보니까는 일가정 양립에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게 다른 제도 못지않게 우선순위로 사회적인 간섭 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네, 박성곤 박사 질문 부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출산 정책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책 체감도가 상당히 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서도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에선 130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작은 정책들, 미시적 정책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더 큰 어떤 정책 형성의 제약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지출이라든가 등등 관련돼 있는데 이런 형태의 미시적 정책들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차, 2차, 3차, 4차의 저출산으로서 기본계 수립해서 이것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 많은 정책들이 정부 부처에서 주로 기왕 해야 했던 정책들 중심으로 해왔고,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들이 주로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정책을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책을로 갖다가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도출하는 거라든가 또 거기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는 어필이 안 되고 결국 국민들은 정말 저출산 대책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저출산 대책에 신뢰를 할 수 없고 이 신뢰감이 붕괴되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거나 또는 포기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색 정책도 우리가 좀 더 이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것들, 또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하는 것들 정책들을 발굴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을 통한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도나 중국 같이 대규모 인구를 토대로 국가 운영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북유럽 국가처럼 강소국 몇백만을 가지고 나라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구가 많아야 그래도 내수 경제 전략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가능하다. 그랬을 때 남북 통일 정도가 된다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나오긴 합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외교안보팀의 이승현 박사의 질문입니다. 최근 AI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추세도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 속에서 인구 감소가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인구 규모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술 발전의 요소가 과연 인구 어떤 관점과 부닥쳐 우리가 결합됐을 때 어떤 우리가 결과를 낳을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했던 그런 이 글들을 보면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절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력을 갖다가 여러 가지 증기의 어떤 흥미한 어떤 동력으로 대처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도 여러 가지 이 인구의 과잉 문제가 상당히 부각됐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산업혁명 자체가 노동력을 갖다가 전략시켜서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산업혁명 이후라든가 2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떤 노동력 일자리들이 발생하고 거기 따라서 인력 수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고도로 발전되더라도 적어도 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사회 단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인구 감소의 문제도 인구가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풍부하게 그런 인구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국가 사회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필요 인력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조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인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과연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떤 이 소비의 감소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있지만 로봇은 우리가 생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로봇은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뇌수장이 우리나라 같이 튼튼하지 않은 곳에서 과연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거죠. 기술 발전이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노인의 정서적 문제를 갖다 다루는 어떤 돌봄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다가 과연 우리가 AI라든가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 또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구 구조 고령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내수 시장의 문제라든가 많은 관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출산력뿐만 아니라 또는 이 잠재 인력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 인구 위기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문제가 되는 나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얘기하면 프랑스를 많이 예로 들었었고, 근래에 와서는 일본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위기에 대한 각 나라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례들, 또 여기에 대처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시켰던 사례들 어떤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봐서는 프랑스라든가 일본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1800년대부터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고, 그 문제의식은 프랑스에서는 어느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을까요? 주로- 국력의 차원이었을까요? 예, 뭐였을까요? 주로 국력입니다. 아하. 그 당시 이제 유럽사에서 보면 서로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많았고, 과거적으로 보면 특히 프랑스가 보볼 전쟁에 패하면서 이 보볼 전쟁에 패한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 그것을 갖다 원인을 돌렸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런 인구가 증가율이 둔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 국력이 약화되고, 국력이 약화돼서 전쟁에 패했다는 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구주의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1800년대 말부터 어떤 이 추산 장려 쪽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특히 1910년대부터는 가족수당 같은 제도를 갖다 도입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추산 장려 정책을 갖다가 극격히 펴면서 근본적으로 봐서는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다양한 가족의 수용제도라든가 또는 이가정 양립제도라든가 또 옛날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이 자녀의 과정의 가처분소도 늘린 정책들, 이런 것들 결합하면서 시대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는 1.8에서 2.2까지 출산율을 갖다 유지하는 어떤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아베의 어떤 그런 정책들, 이력 총괄상 이런 데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수장이 국가 전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정책을 갖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어떤 국가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베의 어떤 노미스라든가 아베 로컬 노미스를 보면 이력 총괄상에서 나타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인구를 갖다가 2050년까지 1억 명을 유지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목표를 세우고, 특히 1억 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것을 출산율을 갖다 1.8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출산율 1.8명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인구가 여전히 1억 명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갖다 충원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처방을 가지고 1억 명 지키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서두르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일본 사회의 어떤 인구 정책의 큰 근간을 갖다가 이루면서 1억 명 지키기라면은 예. 인구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구 규모 1억 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땠나, 일본의 경우는? 결국은 제가 봐서 인구 규모 1억 명 유지 자체가 인구 구조 고령화도 어느 정도로 완만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인구 1억 명 지키기 어떤 그런 어떤 목표가 거기서 전제되는 학교 출산율을 갖다 2.8명으로 가져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교 출산 2.8명 유지하면 거의 고령화를 갖다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성곤 박사 추가 토론 질문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와 일본의 이제 국가적 대응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 2005년부터 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고, 지금 실제로 이걸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처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발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그것의 실효성 같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었고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한계, 또 앞으로의 개선 방향, 아까 얘기했던 아베가 직접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말만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진짜로 그 대통령의 어떤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적으로 보면 약간 모호성이 상당히 심한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적으로 보면 심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우리가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갖다가 조정해서 심의를 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무에서 확정을 하면 그것이 저출산 대책이 되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들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갖다 집행하는 것은 거의 기능적으로 법적으로도 사실은
좀 작동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정부 부처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정책을 갖다 개발해서 정부 부처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정책의 구도를 갖다 갖지 못한 것들이 현재 그 저수산공사위원회와 부처 관계에서 가지는 모호한 역할 관계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저수산 대책의 현재 그 약간 부진한 어떤 그런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저수산고령사위원회 기구가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보다도 올해 제가 봐서는 약간은 탑다운 방식으로 정말로 이 부처에다가 분산식으로 맡겨서 그걸 취합해서 그걸 정책으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약간은 국민이 필요한 정책, 사회나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정책들이 우리가 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부처로 하여금 그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또 예산부처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정책 구도를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모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위원회 방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핵심 부처를 만들고 이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봐서는 무엇보다는 대통령이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인구 위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이 출산율 반대 성공한 국가라든가 열심히 하는 국가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수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대통령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수학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부처가 좀 뭐랄까 그 국가 어떤 인구 위기를 갖다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범정부 부처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처럼 경찰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민생 경제 부분이 등장하다 보면 아무리 뒤에 밀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다른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바로 근원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부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사회 구조도 조금 바뀌는 쪽보다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구 모형도 최근 발표로는 완전히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하는데 전반적인 문화라든가 구조로 봤을 때도 자연 상태로 둔다면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식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보면 어떤 출산이라든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환경이 열악해지면 어느 개인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된다면 아마 쉽게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하면 결혼 출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도 약간 부담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고통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혼 출산에 가라는 가치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고려들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가정 양립도 정책을 많이 왔지만 주로 이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해왔던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고용시장 구조를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비중이 높은데 이런 많은 다수 차지하는 계층들이라든 배려가 없다 보니까
이관영 정책제도 사실은 뭐 상당히 부분적으로 실효성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정책으로 좀 흐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의 유가지 급여를 갖다 인상하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접근보다도 사실은 그 노동시장이라든가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젠더의 평등 구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현재 현주소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고님의 질문인데요. 아마 현재 과거의 인구 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복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년의 문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정년 연장, 그러면 또 이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하고 부딪히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포함된 겁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시기는 2차 베이비 세대, 그러니까 1974년생까지가 노동시장에 빠져나가는 시기 정도에 대해서 노동력 부족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보면 203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한다면 그 타겟 연도들이 주로 2030년대 중반쯤 되지 않는다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뭐 더 있네요. 예. 그래서 그 현재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완충지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년층의 노동 일자리하고 이 고령자 일자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우려할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정년연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년연장을 맞먹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5세 정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통 정년연장을 갖다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때 15년이 걸렸습니다. 시간 3년마다 매 3년마다 2세씩 정년 연장하다 보니까 15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년대 중반에 만약 2025년부터 정년 연장을 갖다 시작한다면 우리가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한다면 15년이 걸린다고 보면 2025년, 2040년에 거쳐서 40년이나 우리가 정년 연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력 부족 시적은 2030년대부터 시작되겠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구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정년연장의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은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년연장을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2025년부터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65세 정년제도가 2040년대에 우리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긴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스펙트럼 타임 프레임을 보면 우리가 정년연장이 우리가 사실은 시급한 어떤 우리가 사회의 어떤 계획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질문하고 좀 어긋나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김열아님의 질문인데요. 인구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이런 관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인식의 변화를 뭔가 좀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뭐 필요한 정책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봐서는 국민의 인식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바꾸고 하는 정책은 그리 필요 없다고 보십니다. 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회 어떤 구조 계획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젠더 양성평등 불평등 구조를 개판하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 접근하면 아마 언젠가는 국민들도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또는 인구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개인의 문제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환경노동팀장의 질문입니다. 한인상 박사의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수혜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 이가정 양립 정토만 본다면 우리나라도 빨리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시기는 인근근로자의 어떤 그런 이 인근근로자만 포함하고 있는 고용보험을에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가정 양립 제도라든가 많은 정책을 갖다 시행하는 것은 아까 같이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노동층을 갖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근근로자 중심의 어떤 그런 고용보험의 어떤 그런 게 기반한 제도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제도를 갖다 만들어야 되고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가 이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보험 제도, 새로운 제5의 보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하혜영 조사관의 질문인데요. 인구 전체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은 인구 지역별 배치 문제, 특히 지방 소멸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인구 문제, 지역 간 인구 격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도 좀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그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기본계획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난 6월달에 한 달 동안 계속 현장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농촌군에 가니까 이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도 하고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조로 또 저수한 현상을 갖다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청년 인구는 아주 빠르게 감소할 텐데 과연 모든 그 지역의 청년 인구가 과연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부한 청년 인구가 있는 건가 또 그렇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청년 인구를 갖다가 어떤 그 농촌 사회라든가 이런 지역에 붙잡아 놓은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그 남아있는 어떤 인구들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들에 대한 최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로 봐서는 그 지역을 떠났던 청년층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그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남아있는 인구에 대해서 좀 더 복지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일자리 고용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구 감소는 우리가 단순히 지방에서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시스템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시스템 축소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약간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마켓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데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인구 끌어들이기 정책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적 유지라든가 아까 같이 그런 남아있는 자들의 복지 보장 문제가 좀 소홀히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민 조사관의 의견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력이 문제가 되면은 상당 부분은 해외 노동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화라든가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또 아베이의 1억 유지 정책에서도 지금 해외 노동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해외 유입 인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 또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특히 다문화 관련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복합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 구조라든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외 노동력의 유입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인구 구조 고령화라든가 감소된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고용화를 통해서 좀 약간 일시적인 어떤 노동력을 갖다 충원하는 정책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연 우리가 이 외국인 인력들이 언제 필요할 것인가, 또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어느에서도 그런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과연 미래의 이 외국 인력 정책을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지라는 어떤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재적 관점에서 노동력의 어떤 그런 마차적 실업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가져갈 어떤 그런 그 청사진도 같이 마련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아예 외국인 노동력 자체에 대한 정책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진영 박사의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지 국적 허용의 문제 등을 통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가요?라는 의견입니다. 마침 조사에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뭐 여러 가지들이 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조건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배타적이어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는 혈연 중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노동력의 부족이 본격화됐을 때 외국인 노동 인력이 사실은 대거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시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2030년대나 뭐 이렇게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때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력을 우리가 고용과 자타국에서 들어오는 노동력들이 보통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몽고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나라다 보면 현재 태국 같은 나라를 보면 학교 출산율이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부터 10년 후 또 15년 후에 그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아마 이 그때 그 동남아 국가들의 이 저출산 현상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특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국가에 과연 노동력들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벌리면 많은 외국인 노동력 인력들이 들어오겠지만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다시 그때 손을 벌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네들 나라도 저성어량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더 포용적 관점에서 어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질문도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덕난 박사의 질문인데요. 인구 감소 추세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통폐합 많이 교육기관들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경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학교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지방에 어떤 균형적으로 배치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 소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갖다가 학령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단순하게 통폐합하는 것들은 굉장히 근시안적 접근이고,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 접근을 본다면 학교를 어떻게 유지하는 접근으로 가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학제 개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좀 학적 통합을 한다든가 또 학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학교를 없애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8년제, 고등학교 4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분산돼서 학생 수가 없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좀 학교를 갖다 뭉쳐서 우리가 이 학교를 갖다 유지시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종합대학이 191개고 전문대까지 합하면 33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대학들이 전부 다 종합대학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합대학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을 좀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강소대학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좀 균형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학교들이 지역에 남아있을 때 그만큼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명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정신적 지주가 되면서 지역사회 근본적인 어떤 소멸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력 어떤 균형 배치라든가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들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되게 보면 통폐합 이런 문제들이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되고 있던 것 같던데,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의견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 이정자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네, 의견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수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 교육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출산력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인식님의 지금 질문입니다. 사회 저출산 문제는 자녀의 교육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서 사교육비가 수준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문제는 사회 구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수님의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의견, 모든 걸 다 지금 해법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한계가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녀 양육의 고비형 구조가 형성됐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교육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원하고 있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원하고 있는 이런 학력주의라든가 학벌주의가 정말로 그냥 사회 관행적으로 만연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느 가정도
내 아이를 갖다가 대학을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많은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떤 필수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교육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애학비를 줄인다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 상당히 즉시 요구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내가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70%에서 8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40%대 50% 정도, 스웨덴 같은 데는 대학 진학률이 30%대입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스웨덴 같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고등학교 나와서 내가 친구가 대학을 나오고 나는 고등학교 나왔지만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친구가 대학을 나와서 또 직장에 들어왔을 때 이 둘 다 동등선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능력이 인정이 우수화성이 인정된다면 더 빠른 승진과 더 많은 임금이 보장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등학교 나와도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친구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내 위에 와서 과장이라든가 상사가 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학을 갈 수밖에 없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우리가 사교육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 학력에 따른 이런 그 차별을 두는 것들 이런 관행들이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장애한국 고병 구조가 우리가 타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영아님의 의견은 아까 이삼식 교수께서 이미 주신 의견 같습니다. 현재 위원회 정도 수준의 역할로서 좀 한계가 있다. 본격적으로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주도하는 거의 정부 부처 차원의 뭔가 대체하는 기구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같은 의견을 유영아님이 주셨습니다. 네, 박성곤 박사님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정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책 내용이었다면 정책 대상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 계획들을 보면은 이제 생애주기 전체에서 어떤 삶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 저출산이 모든 인구로 이렇게 이제 성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이나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슨 장려나 권고의 문제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정책 대상을 갖다가 결혼, 출산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국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그게 진짜 우리가 사실 1960년대, 68년대 그 프랑스 거기가 68혁명 쪽으로 우리가 약간 시계를 과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프랑스에서 68혁명 이후에 많은 청년층들이 결혼이 필요 없다. 그래서 만혼을 채택하고 비혼을 채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미혼모 이런 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 당시에 1968년 이후에 그 프랑스라든가 프랑스를 갖다가 이후에 그 많은 유럽 사회가 청년층들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부하는 어떤 그런 반항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그 프랑스 정부라든가 유럽의 많은 국가 정부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가족의 어떤 그런 수용성으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비혼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자유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면에서 보장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거 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팍스제도라는 거라든가 또는 스웨덴의 산보제도 같이 일단 등록만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국가가 보장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결혼이라든가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와 또 의무를 갖다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안전망을 갖다가 만든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 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혼해야 된다, 출산해야 한다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다양한 가족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각종 정책 방안을 갖다가 내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미혼모 정책 많은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사회복지 한 그 틀에서 사회복지 어떤 그 사회 취약 계층으로서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정책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선택에 대한 보장 정책들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미혼모 관련을 사회 보장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침 관련 질문입니다. 오창용 님의 질문인데요. 혼외 출산 관련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유럽의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혼외 출산율이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프랑스의 경우는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혼외 출산의 확산 같은 게 변수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는 부모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 결혼하는 부부, 그다음에 하나는 팍스제도라고 해서 동거지만 그 시군구청에다 등록한 부부, 그다음에 아예 등록도 하지 않는 부부, 이 세 가지 부부가 있는데 사실혼관계 부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과거에 1990년대부터 프랑스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갔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 부부는 바로 팍스제도, 등록된 동거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팍스제도에 등록된 동거뿐만 아니라 등록도 하지 않는 부모로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을 갖다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국가가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거죠. 우리가 혼외 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혼외 출산이라고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혼외 출산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혼외 출산은 뭔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있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들 그런 관점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외 출산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 자체부터 변화해야 되겠고 이 인식 변화를 토대로 해서 사회 보장책이 상당히 우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제도 뭐 보수적 가족제도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피력하고 계시네요, 이 교수님께서는. 네, 일단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 이미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지금 사회 인구 구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 체계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 복지 구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봐서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노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어떤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연금제도라든가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면서도 약간 세대 간 상생적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연금제도에서 우리가 급여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또 나이가 많은 어떤 세대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만 젊은 미래의 어떤 젊은 노동력 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의 젊은 노동층도 어느 정도로 희생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세대들도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이 연금 계획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단순히 연금 계획이 아니라 좀 상생적인 세대 상생적인 연금 계획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연금 같은 경우도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한 것이 그만큼 사회 어떤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그런 하중되는 압박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정년연금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 논단을 담론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층이 좀 부닥치고 해도 일단은 논의를 시작하고 그런 논의의 끝에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계획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년연금이라든가 연금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인구제 대응에서 좀 더 상생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진 님도 아까 나왔던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 질문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체계의 변화 필요성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인구 구조를 토대로 구성된 국가 체계, 정부 조직, 무슨 뭐 경찰, 뭐 본인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뭔가 좀 안 맞다라는 느끼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 있습니까? 인구를 전공하고 계시는데 지금. 글쎄요, 뭐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니라서 예컨대 지금 당장 군인들의 충원 방식만 보더라도 과거에 정말 상당수가 워낙 군인 자원이 많아서 나머지는 전부 예비로 편성하고 예비역으로 편성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력 자원도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국방부가 그래도 인구 구조라든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병력 자원 어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현역병 유지를 갖다가 과거 60만 명에서 50만 명을 줄였고, 그다음에 그런 부족한 현역병 자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현대 첨단의 어떤 무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부사관 제도를 갖다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계획 같지는 않고 좀 더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약간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이 우리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꾼다든가 또는 뭐 저충제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병역제도를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접속에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님도 접속했는데 접속만 하지 마시고 질문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나라에 채택했던 성공했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극복했던 정말 빌려와도 그동안에 채용해도 괜찮을 정책이다라는 걸 본다면 어떤 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지금 이미 프랑스의 경우는 상당히 뭐 혼외 뭐 결혼의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포용적으로 갔던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걸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보통 국가마다 약간은 시점 차이는 있지만 보통 90년대부터 대부분 국가도 출산율이 반등을 합니다. 근데 90년대가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 과거 프랑스에서 자녀영양 과정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갖다 경감화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지속돼 왔고, 여기에다가 프랑스에서 육파혁명 이후에 다양가족을 수용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발전해 왔었고, 그다음 스웨덴에서는 여러 가지 부모보험제도 도입이라든가 해서 일가정 양육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이런 시기들이 90년대에 딱 만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폴리시 미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까 일가정 양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실 정책이라든가 또는 자녀의 가정에 가처분 소득을 갖다 늘려주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가족의 관점에서 이런 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시기에 딱 맞아들으니까 그때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 가지 정책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필요하는 사회가 요구되는 어떤 그 정책들이 적정하게 균형되게 완성됐을 때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출산율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성훈 박사 마지막 질문 기회 주겠습니다. 네, 지금 가족 지원이나 뭐 성평등 또 스웨덴이나 프랑스 나라에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인구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에 2010년대, 2008년 이후에 보면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인구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독일이나 헝가리와 같은 다소 보수적이고 그런 나라들에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에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럽 사회는 사실은 뭐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약간 남유럽 국가들은 뭐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카톨릭 보수주의 어떤 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독일 국가라 이런 국가들은 중유럽 국가 중에 일부하고,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 같이 좀 카톨릭 전통적인 보수 국가들이 강하면서 젠더 평등이 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직접 출산 양육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구조 문화가 큰 나라들은 그만큼 오히려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도 하면서 출산 양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스스로 출산율이 높고,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또 영국같이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해서 고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약간은 또 그리고 또 아까 헝가리라든가 이 동유럽 국가들은 쉽게 말하면 경제전환 국가들은 아직 여전히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여전히 많은 이 계층들이 여러 가지 이 시스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결혼을 안 하거나 또 아이를 줄이는 가족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출산이 낮고 인구가 일반적인 통계로는 선진 사회보다는 개도국들의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까 유럽 사회는 아까 같이 동유럽, 남유럽, 중유럽, 북유럽, 서유럽이 서로 다른 어떤 인구 지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삼식 교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65세 정도면 노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반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서 노인 연령 갖다 70세로 옮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65세도 반대를 하고 있고 70세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란 자체 용어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 사회. 서울의 지하철 요금 65세 이상 무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만약 서울서 지하철에서 도저히 예산 구조 못 버틴다면 과감히 연령을 갖다 변경하든지. 예산 못 버텨서가 아니라 65세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저는 뭐 65세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좀 뭐랄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특히 65세가 되더라도 요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65세 정도가 되면 거의 노동시장에 남아있지 않고 또 사회보장 제도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노인들이 65세가 되면 취약계층 남아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 갈수록 더욱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65세를 고집해서 모든 사회제도를 갖다가 그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 구조 어떤 인구조 고령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연금 보험료도 달라져야 되고 정년 연령도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 여러 가지 그 혜택들 연령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변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들이 미래 고령사에 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지수라든가 이런 건 얘기할 때 다른 나라들도 되게 65세 그런 걸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뭐 변화된 문제의식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이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에 대해서 취약계층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연금이 소득 보충 대타율이 80% 이상,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은퇴를 하면 더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단가 세대는 가장 이 세대 중에서 가장 부자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같이 그 사회 구조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현재 세대 노인들이 빈곤하고 취약계층에 머무르는 거하고 상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좀 당분간은 필요하지만 미래에 특히 베이비 세대들이 노인 세대의 주류가 됐을 때는 좀 더 많은 사회 제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나왔던 해외 노동력 유입 또는 그 우리 수용 관련된 질문 좀 세밀한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추세에서 대체로 단순 노동력 쪽으로 해외 노동력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학력 조금 고급 노동 인력들의 유입 가능성 또 그를 위한 필요한 정부의 정책 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업 쪽에 이 노동력 부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어떤 고용 허가제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해외 우수 인력을 갖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뭐 고학력자들 특정한 기술 가진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정주화를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간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중구조적으로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우수 인력을 갖다가 유치하는 전략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이 뭐랄까 돌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중소기업 이런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당분간은 이런 이중구조적인 어떤 그런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가져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삼식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 점에 조금 유념해서 봐줬으면 하는 부분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조금 이거를 철저하게 좀 고려했으면 강조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현재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미래의 나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의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한테 큰 문제를 와닿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국민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다는 제 부탁은 이제는 우리가 좀 이 쉬운 정책,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이 출산 양육 관점에서 또 이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좀 개발해서 좀 더 국가가 미래 투자 관점에서 전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이후로는 어떤 것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지, 이삼식 교수는 이 분야 오랫동안 전공해오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다양한 얘기 들었습니다. 인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취업 구조 또 복지 정책도 영향을 미쳐서 단순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의 구체적인 답을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전의 인구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복지 체계 같은 것은 분명히 새롭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은 국민들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특히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조사체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입법조사처의 시상과 논단 원래 포럼인데요. 오늘 19회에 이어서 다음 20회 때는 새 정부의 소세 재정 정책,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님이 참여하시는데요. 저희 시상과 논단에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